안녕하세요. 김남미입니다. 여러분들 뭘 하시든 간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제목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실 때도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예문의 제목을 만드는 활동이 핵심어를 만드는 활동이고 주제문을 만드는 활동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제목을 만들어라 하면 여러분이 시선이 여기로 쫙 가실 거예요. 그렇죠? 일단 우리는 남이 만들어 놓은 사고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에 대해서 무심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글쓰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주제를 만들려면 핵심 어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요 장을 넘어가면 뒤에는 제목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제목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쓰기와 사고다. 김남미는 왜 글쓰기와 사고라는 말을 하느냐? 글이 사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져서 책을 많이 읽어서 글을 쓸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글을 써야 비로소 우리 사고가 자란다. 그것은 어른인 우리한테 특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적 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었는데, 사실은 사실적 팩트 중심의 사고, 그 다음에 추론적 사고, 추론이니까 예측하는 것이고, 비판적 사고라는 것 자체는 사실과 추론을 포함해서 종합적, 대안적 사고로 가는 것을 총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창의적 사고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이 시험이 시험이다 보니 창의성의 포인트가 뭡니까? 예측할 수 없는, 오, 저렇게 나오다니 신박한데, 이런 것이 창의적 사고잖아요. 채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시험에서는 창의적 사고 영역을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내 눈앞에 놓여있는 것에 중요한 것들의 관계를 보면서 의도와 목적에 맞게 팩트 중심적으로 비판적 사고까지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문제 안에 답이 있다. 정말 너무 쉽게들 말하는데 사실이에요.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문제 안에 답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직 못 느끼셨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 중심으로 사고하고, 함께 관계를 보면서 사고하고, 의도와 목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렌즈를 맞춰서 읽는 연습을 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제는 여러 번 보니까 익숙해지시죠? 꽤 많이 왔어요. 슬끗슬끗 보세요. 와, 여기서, 와, 이게 크게 생각해라. 주관식 600점에서 500점 맞자. 기억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심으로, 관계 중심으로, 그쵸? 그 다음에 맞춤법, 띄어쓰기, 원리 중심으로, 중요한 것 중심으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팩트 중심의 사고에서 독해와 글쓰기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한 것이 추론적 글쓰기, 비판적 글쓰기, 창의적 글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보죠. 일단은 5강과 6강과 관련해서 일러두기 꼭 기억하세요. 독해와 글쓰기 부분인데 예문이 아주 길어질 수가 있다. 이 예문 길어지는 거 주의하라. 뭐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시간 걸리면 안 된다. 우리가 90분에서 70분, 75분 전까지 객관식 50문제를 다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특정 문제가 길어지면 곤란한데, 그 특정 문제에 대한 시간 배분이 길어지는 대표적인 예가 독해와 글쓰기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마치 여러분들 시험에 들어가시면 꼭
이게 조금 상스러운 말일 수도 있지만 목숨을 거시더라고요. 중요한데 목숨을 거셔야 해요. 안 중요한데 목숨을 걸면 너무 재능이 낭비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비중 안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너무 잔소리 같겠지만 실제 문제를 푸시면서 이것들을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세요. 실제로 많은 응시자들이 내가 예문을 너무 오래 읽었어요 라고 한탄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일단 비판적 사고와 실용적 글쓰기 얘기를 했고요. 지금 보고 있는 추론적 사고는 연역 추론, 귀납 추론이 있는데 이 말은 여러분 말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이거잖아요. 그냥 간단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할 때 A하고 B하고 C가 있어요. 근데 A가 이렇더라. B가 이렇더라. C가 이렇더라. 이렇게 하나를 보고 묶어가지고 얘네가 이렇더라. 이렇게 가는 추론을 우리가 귀납 추론이라고 해요. 귀납의 귀가 개별적인 것들로부터 큰 걸로 가는 것이 귀납적 사고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더라. 크게 가는 거죠. 국 사람들이 A 하더라. 그러면 김남미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A 하겠지. 이게 연역인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추론의 방식이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연역 추론이나 귀납 추론이라는 말 자체를 이 시험에서 보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개별적 사고의 일반화 이런 식으로 예문에 보기에 나오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추론적 사고다. 중요한 거. 어떤 경우에도 하나만 보면 잘못 보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를 봐서 그 다음 단계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때 훨씬 사고가 깊어지기 때문에 이 추론적 사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보죠. 기출문제를 확인을 해보면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쓰기의 원리가 이론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가끔씩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수능에서도 많이 보신 문제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보세요. 논리적 추론이라 볼 수 없는 것은 이 추론 나왔죠? 아까 말했을 때 개별적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는 것, 일반적인 것에서 개별적으로 가는 것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 문제를 푸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90면에 가보시면 논리적 오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분과 부분의 관계를 보면 이게 어느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거죠. 90면에 뭐가 있냐면 논리적 오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김남미가 그랬어. 오늘 김남미가 그랬어. 내일 김남미가 그럴 거야. 이런 게 추론이거든요. 근데 어제하고 오늘만 보고 내일을 보면 부족하네. 이런 것들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가 이 90면에 쫙 설명되어 있어요. 외우지 말랬죠.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이런 문제를 풀 때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양이가 갇혀 있었다면 동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동굴 속에서 걔가 왜 죽었지? 이러면 뭐 산소가 없었다. 뭐 딴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사고들이 올바르느냐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문제를 푸는 좋은 방법은 어떻다 그랬죠? 일단 동그라미를 치거나 모르겠어. 세모는 반쯤 맞는 것 같아. 얘는 모르겠다. 얘는 맞는 것 같아. 얘는 틀렸다. 이런 식으로 풀면
틀렸다 애들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거법이라는 게 있어요. 소거법이라는 거 빼는 거죠. 빼버리는데 중요한 거는 뺄 때 정말 누가 뭐래도 얘는 틀렸어 하는 걸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얘기한 방식으로 풀면 되고 이 논리적 추론이라는 문제가 한두 문제는 나오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경우도 있고 문제 안에서 묻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한 그냥 베이스가 90면에 이건데 이거를 이름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하 이게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조금 봤으니까 잘못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익숙해지시면 되고 이거는 수능에서도 여러분들이 했던 것이므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오래됐을 뿐이죠. 그렇죠? 되셨고요. 객관식 문제에서 봅시다. 일단은 이게 추론적 사고 역시 독해와 글쓰기에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제가 독해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중요한 거 중심으로 사고해라. 주제문이나 핵심어나 구조나 단락의 역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랬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요.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뭐죠? 논리적 순서. 저는 이런 문제를 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그 독해 글쓰기 문제 이런 문제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첫 번째. 꼼꼼하게 읽는다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일단 뭐랬죠? 제가 문제 먼저 뭐랬어요? 보세요. 순서야. 이럴 때 백발백중 여러분들 절망합니다. 아, 이거 틀릴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런 생각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줄이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평소에 연습하시는 것들로 그걸 하셔야 돼요. 아,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만한테 어렵지 않아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여기를 빨리 넘어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논리적으로 재구성할 때 중요한 것은 일단 아시죠? 제가 동그라미 쳐놨어요. 예컨대 이랬습니다. 예컨대.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죠? 가는 절대로 맨 처음에 올 수 없어요. 왜? 어떤 글이 예컨대가 제일 먼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 이때 가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라 그랬죠. 전체를 다 읽기 전까지 앞부분을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뭐의 예지 이걸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훑게 봤더니 종교적 반란인 동학혁명. 동학혁명은 종교적 반란이었다는군요. 제가 지금 뭐 했죠?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빨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검색을 하거나 사이트를 보고 읽을 때 하는 훑어 읽기 방식으로 중요한 걸 중심으로 빨리 읽어내리는 거예요. 계속 가볼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보면은 지난날 부정적으로 해석된 역사, 종교적 반란 이렇게 보이죠? 그럼 긍정적 역사 이러면 긍정적인 거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바로 뒤에 이것이 함께 보입니다. 독해를 잘하는 비결, 특히 시험을 잘 보는 비결은 이게 눈에 함께 들어와야 돼요. 절대로 꼼꼼하게 읽으면 이게 오히려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것에서 A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거로 B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A에서 B로 되는 것이 이렇게 바뀐 요 질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계를 읽어야 이것과 관련된 답변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이거요. 어려운 문제 맞아요. 인정. 그러나 어려운 문제일수록 크게 보고 힌트를 찾고 우리가
키포인트를 찾아서 읽어야 한다. 어려운 문제라고 오래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크게 풀고 유학적으로 풀고 핵심 어구 중심으로. 어려울수록 핵심 어구 중심으로 짚어야 한다. 이거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핵심 어구 중심으로 크게 파악해야 문제가 더 잘 보입니다. 제가 앞서서 나중에 중요한 문제이니까 이거 풀 기회를 드릴 거라고 했던 문제예요. 일단 봅시다. 정리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주관식 100점짜리 문제인데요. 뭐 중심으로 보겠죠? 예문 중심으로 보세요. 조건을 중심으로 보세요 했어요. 직접 풀어봐야 돼요. 보세요. 제가 똑같은 일을 하겠죠? 동영상 멈추세요. 원고지 준비됐나요? 이게요. 어쨌든 400자 정도 될 거예요. 400자면 몇 문장이나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일단은 동영상 멈추시고 165페이지에 이 문제를 풀어봅니다. 이 기회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일단 몇 분 걸리는가 시작할 때 초 세고 끝나고 몇 초 걸리는가를 푸세요. 연습하시면 연습하실수록 시간이 줄을 거예요.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동영상을 다시 트시는 거예요. 꼭 푸셔야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함께 봐야 한다 그랬어요. 함께 봐야 돼요. 뭘 함께 보느냐? 보세요. 네 문장, 요게 하나의 조건이죠? 그럼 네 문장하고 밑에 거를 같이 보세요. 통증이 필요한 문제를 한 문장으로, 문장을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 다음에 통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두 가지네요. 네 문장이니 이게 문장 하나 되겠죠? 선생님 2, 3이라고 안 쓴 이유를 좀 이따 아실 거예요. 1과 2를 내용을 이어지는 문장을 두 번째 문장으로 해라. 이렇게 친절하다니까요.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친절해요. 문장 네 문장인데 이유를 보세요. 지금 단락 보세요.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면 쭉 봤을 때 단락이 있을 때 맨 끝에 두 번째 문장이라 통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서 두 문장을 뽑으라는 거고, 그러면 요것을 이어주는 문장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통증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렌즈를 만들라고 해서 이 렌즈를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이 렌즈 없이 이 예문을 읽으면 이 예문은 일단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숫자도 너무 많고 전문 용어도 너무 많죠?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에임이 있잖아요. 의도와 목적이 뭐죠? 통증이 필요한 이유를 찾는 거죠. 통증이 필요한 이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읽으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아픈 부위를 정확히 알 수 있어. 통증이 필요한 이유는 아픈 부위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첫 문장이 되는 거죠. 그거 없이 얘를 읽으면 뭐 흰수염 돌고래가 어쩌고 뭐 뾰족한 것이 어쩌고 이런 것에 얽매이다 보면 점점 목적에서 멀어지게 되죠. 아예 적어두세요. 중요한 걸 찾아서 중요한 걸 중심으로 생각해야 방향과 질서를 제대로 읽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픈 부위를 정확히 알 수 있다 하고 이어주는 문장이랬잖아요. 그렇죠? 통증은 필요한 것이지만 줄이라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 줄이라는 노력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오케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주제와 구조다. 주제와 구조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우리는 핵심어 중심적 사고를 해야 된다.
근데 핵심어 중심, 구조, 주제 정말 중요한 거지만 생각과 사람과 분야에 따른 생각이 엄청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봐야 한다? 주어진 주제와 주어진 핵심어구와 주어진 구조에 따라서 사고하는 거다. 그게 뭐다? 조건과 예문이다. 그래서요. 보세요. 통증이 필요한 이유는 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니까 이 글 읽기가 쉬워요. 그거 없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구조와 주제 중요해요. 그죠? 핵심어구 중요해요. 그게 어디 있다? 조건에 있다. 이 구조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중요도를 생각한다라는 게 뭐냐면 통증이 필요한 이유가 중요해요. 그렇죠? 관계 생각하기 문장 4개 있는데 한 문장은 여기서 나오는 거고 나머지 2문장은 여기서 나오는 거고 연결 이런 식의 구조를 누가 보여준다? 문제에서 보여준다. 오케이? 제가 이게 팩트 중심적 사고 그 다음에 팩트 중심적 사고를 요약을 해서 그 다음 단계와의 관계를 읽는 힘 그런 거 상당히 중요한데 이 중요도는 사실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시험과의 관계에서 이것들이 나온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쓰셔야 돼요. 있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생각보다 왜곡을 잘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저 사람하고 내 사람하고 속일 생각이 없는데 의도가 달라지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뇌가 나한테 편하게 사고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 써놔야 돼요. 꼭 푸셔요. 지금 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아까 동영상 멈추라고 했을 때 푸세요. 시간 생각해놓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봅시다. 사실은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창의적 사고가 사실은 우리 인간을 진화시키는 본령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게 창의적인지 안 창의적인지 어떻게 판단하죠? 그럴 때 일반적인 게 뭔지 알아야 창의적인 게 무엇인지가 판별되는 거죠. 그래서 실용 글쓰기, 또 직무적 글쓰기 이런 거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반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즉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의 틀 안에서 더 깊이 가면 창의적이고 더 넓게 가면 창의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의성만 쫓다 보면 어떤 중심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든 간에 기존 논의를 참고하거나 벤치마킹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창의적 사고와 관련된 것들을 그래도 빼기는 아쉬우니 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초창기에 제가 이제 실용글쓰기 시험에서 냈던 건데 제가 산출한 것은 아니고 이상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시예요. 시에서 가로를 열어놓고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이제 알맞는 것들을 넣는데 요 안에 들어있는 질서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재미가 있어요. 어쨌든 해설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은 예술이 주는 감동이 사실 인간 사고의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우리 뭐냐면 우리 생명이 소중한 거 알죠? 그렇잖아요.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생명의 소중함, 생명이 소중하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적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시인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모가지만 잘려와서 분노하는 우리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꽃이에요. 꽃인데 나는 모가지가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그 모가지가 잘려와서 꽂혀있는 꽃병을 보고 인간들은 와 예쁘다고 감동한단 말이죠. 더욱 아름답다고 희희낙낙 바라보는 저 인간들에게 우리는 보복하기로 했다. 지금 꽃이 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꽃이 인간들한테 하는 가장 큰 보복이 뭘까요? 그랬을 때 우리 본질을 보죠. 본질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꽃의 본질이 뭐죠? 갸우뚱. 이런 거예요. 꽃은 원래 왜 있는 거죠? 꽃의 가장 생물학적인 기능. 열매 맺는 거죠. 꽃이 펴야 열매를 맺죠. 실제로 우리가 식물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열매 덕분이잖아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의 꽃피기죠. 근데 인간들은 그것보다 그 관상, 눈으로 보는 관람용의 기능을 높여서 자르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열매 맺지 않기로 했다라고 나타나고 이것이 꽃의 보복인 거예요. 우리는 저 김남미 같은 사람은 그냥 학자니까 생명은 중요해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데 시인은 똑같은 말을 이렇게 멋지게 꽃들은 절대로 열매 맺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게 꽃의 보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술적인 감동을 할 수 있고 내가 예술적으로 감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다행스럽게도 또는 안타깝게도 이 역설적인 거, 그쵸? 그죠? 다행스럽게도 실용글쓰기 문제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서 아예 지금은 시나 소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패러디. 아버님, 소녀 먼저 가옵니다. 부디 눈을 뜨세요.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근데 심청이에 빠지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더러워서 못 빠지겠어요. 이런 거. 비꼼, 뒤틀림, 패러디 뭐 이런 거. 근데 사실은 김남미의 세대보다 아래 세대들은 이런 데 되게 익숙하신 것 같아요. 뭐 틀 바꾸기, 전환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사고들에 굉장히 익숙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들을 통해서 그 시 자체의 어떤 제목 짓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경찰청이나 본부연수원 같은 데 가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시를 읽을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시가 또는 소설이 우리의 어떤 삶을 지탱하는 생각보다 중요한 요인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좋아하는 시인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타깝게도 거기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123장에 있는데요. 123편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읽기지만 이게 일단은 창의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일반적인 게 무엇인지 알아야 걔랑 비교해서 창의성이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틀에 박힌 생각을 없앤 후라는 게 삭제한다라는 게 아니라 딱 봐서 틀에 박힌 생각과 짝을 이루는 새로운 생각을 함께 생각해야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래서 123면에서 보면 필요한 것만 뽑아내기. 이게 사실은 발명을 위한 원칙 몇 가지로 정리된 것들 중에 하나예요. 필요한 것만 뽑기, 전체를 똑같은 비중으로 보지 않기. 요 두 마디가 말이죠. 김남미가 지금까지 6강을 통해서 통틀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해 온 거죠. 뭔데요? 중요한 것 뽑아서 생각하기, 함께 생각하기, 의도와 목적 생각하기. 요거 자체가 계속 뭐랬어요? 전체를 똑같은 비중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역시 함께 생각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생각하기, 먼저 생각하기, 요런 것들이 우리가 변수 있잖아요. 변수라는 거 아시죠? 변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가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리 가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관여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할 때 이것을 우리가 변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밑에 것들이 다 뭐 했냐면 변수를 바꾼 거예요. 앞뒤 관계를 바꿨죠? 시간 바꿨고, 경계 바꿨고요. 시각 바꾸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시간,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이런 어떤 다양한 것들의 변수를 다각적으로 조정하는 활동들이 무엇을? 글쓰기 또는 사고의 창의성을 달라지게 한다. 그것이 창의적 사고의 포인트고 지금 요것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요거 이렇게 바꿔볼까? 이런 것들은 언제? 실제 시험 시간보다는 실제 직장 생활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훨씬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봅시다. 우리가 아주 긴 기간을 거쳐왔어요. 일단 보세요.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한다?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일단은 글쓰기의 실제가 직무적 글쓰기란 말이에요. 직무적 글쓰기라는 거는 직무를 위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글쓰기가 직무적 글쓰기인데 실용 글쓰기의 본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전체 시험 1000점에 거의 500점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이 직무적 글쓰기예요. 그러니 다음 강의부터 배우게 될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문제들이고 특히 제가 멈추세요. 그죠? 풀고 난 다음에 다시 보세요가 특히 중요한 거겠죠? 그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음 시간에 전체로 갈 것이므로 6강까지의 논의되었던 것들을 정리하고 가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의합니다. 일단 보십시다. 실용글쓰기라는 것은 쓸모있는 글쓰기다. 쓸모있다라는 것은 뭐다?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글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질투 많이 합니다. 시인을 질투하거든요. 시인을 부러워하고 질투할 때 가지는 어떤 영감이라던가 솜씨라던가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어떤 그런 상상력 이런 영역이 아니다. 우리가 연습하면 될 수 있는 글쓰기다. 그럼 연습하면 될 수 있는 글쓰기라는 게 결국 무슨 뜻이었다라는 걸 지금 발견했죠? 연습하면 될 수 있는 글쓰기다라는 게 사실은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의 영역과 연계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창의적 글쓰기라는 것은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건 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는 창의적이고 이런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는 크게 깊이 다루지 않는다.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실용글쓰기 감정에 개관을 하면서 전체 영역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독해와 글쓰기 했었죠? 독해와 글쓰기에서 우리가 예문이 길어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갈 생각을 해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중요한 것 중심으로. 절대로 하나만 보지 말고 함께. 그러면서 의도와 목적을 생각해라. 그래서 문제를 중심으로 예문을 읽고 핵심 어구를 중심으로 예문을 읽고 1번, 2번, 3번, 4번, 5번을 균형 있게 함께 보면서 예문을 읽는 훈련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하나의 예문을 붙잡고 있다고 꼼꼼하게 읽는다고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주제와 구조다. 주제와 구조, 핵심어를 중심으로 읽어야 제대로 읽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특히 주관식 시험 개관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는 독해와 글쓰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전체 틀을 보는데 되게 중요하다. 사실은 여담이지만 인천경찰청하고 뭐 이런 부산경찰청에서도 그랬고요.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교수님이 왔다고 하면 합격률이 높아져요. 제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객관적인 사고, 그 다음에 예문 중심, 지문 중심, 조건 중심의 사고가 이 시험에 우리가 투명함이라고 그러죠.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툴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읽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거를 내가 제대로 활용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결론은 뭐다? 주관식을 원고지에다가 직접 쓰면서 중요한 것 중심으로 관계를 생각하면서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실전을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함께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보다 주관식은 그것을 아주 꼼꼼하게 조건을 만들고 그 조건을 채점 기준에 반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무적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직무적 글쓰기는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직무를 하신 분한테는 익숙하고 직무를 아직 안 하신 분들한테는 안 익숙한 것이지만 그것들 역시 중요한 것 중심으로, 관계를 중심으로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점은 같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남미였습니다.